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여야가 고동진 전 삼성전자 모바일 부문 대표이사와 공영훈 전 현대자동차 사장을 각각 영입했습니다. 여야는 내년 총선 공천을 위한 컷오프 여론조사와 후보 적합도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 4당은 진보당 강성희 의원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 대응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29일 정무위원회 개최 안건도 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22대 총선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거구와 지역 민심을 분석해보는 2024 총선 탑플. 서울 한강벨트 중 최대 요충지로 꼽히는 마포 지역의 대진표를 예측해보고 부동산 표심과 대통령 지지율 등이 공수 텃밭, 강남벨트 지역의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전망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4월 총선을 불과 79일 앞두고 대통령실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충돌했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거절하고 비대위원장직 수행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김동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위원장을 만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과 논란과 김경률 비대위원 지지 발언 등을 두고 충돌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은 국민을 먼저 생각하겠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비대위원장직 수행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습니다만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 길입니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성공 신화를 이끈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영입했습니다. 고 전 사장은 청년의 미래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에 힘을 쏟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고 전 사장은 삼성 사업장이 있는 경기 수원 지역구나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겸손하게 출발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 일을 통해서 성과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당내 현역 의원들의 컷오프를 위한 여론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40%가 반영되는 여론조사와 당무감사 30%, 기여도 등을 평가한 뒤 현역 의원 중 하위 10%에 해당하는 7명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 간 내용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 공천 문제로 갈등을 만들 게 아니라 민생 문제에 관심을 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건 당무 개입이자 정치 중립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총선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개입한 적이 있었냐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윤심, 한심 이렇게 나눠 싸울 게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됩니다. 정말로 정부, 여당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한심합니다.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는 건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명백한 이해 충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것도 선거 중립 위반이라며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기자 출신이자 글로벌 경제 전문가로 꼽히는 공영훈 전 현대차 사장을 9번째 총선 인재로 영입했습니다. 공 전 사장은 지금 한국은 경제 회복과 성장이 시급하다며 특히 청년들이 꿈을 펼칠 기회의 창을 여는 데 힘쓰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요즘 우리 정치권이 벌이는 논쟁의 주제들이
과연 이들 청년들이 귀 기울여 들을 만한 것들인지 감히 묻고 싶습니다. 정치권이 세상의 더 넓은 주제를 다루고 미래 논쟁으로 시야를 확대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제기할 생각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늘부터 총선 후보자 적합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앞서 3선 이상 의원이나 올드보이, 586 운동권에게 공천심사에서 감점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당 후사를 언급하며 김민기 의원처럼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게 어떻겠냐는 바람이 있다고 밝히면서 용퇴론에 대한 당내 신경전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제3지대 5개 신당의 창당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빅텐트 구성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지만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빅텐트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서 이원욱 미래대연합 공동대표는 설 연휴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3지대 빅텐트 구성 시기와 방식에 대해 세력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원욱 미래대연합 공동대표는 지난 20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제3지대 빅텐트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발언에 대해 설 연휴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뭐 소텐트가 될지 빅텐트가 될지 뭐 뭔가 하나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설 연휴에 뭐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보여지는데. 천하람 개혁신당 최고위원도 어제 제3지대 빅텐트 가능성은 여전하다며 이준석 대표의 발언은 설 전에 공동창당이나 원샷 빅텐트를 하는 건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낙연 새로운 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은 지난 개혁신당 창당대회에서 함께 해야만 한다며 제3지대 연대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가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어떤 정치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그 시대적인 과제를 위해서 우리 모두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한편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 미래대연합은 공동비전을 만들기 위해 세상을 바꾸는 비전대화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1차 비전대화는 오는 28일 기득권 정치타파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한규입니다. 네, 이슈픽 오늘은 윤수빈 기자와 함께 정치권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윤수빈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총선이 이제 딱 79일 이제 남았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간의 갈등이 비춰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뭐 약속 대련 아니냐 뭐 얘기도 나왔었지만 아닌 걸로 그런 이야기 그런 해석이 이제 지배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드러난 상황을 보면 대통령 측 인사가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에게 사퇴 요구한 걸로 이제 알려졌는데 한 위원장이 이에 대해서 이제 사퇴를 이제 거부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관섭 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만나 한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한 위원장은 오늘 아침 이 출근길에 기자들 앞에서 사퇴 요구에 관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비대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고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 등에 대한 질문에는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다. 그 과정에 대해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실 측이 사퇴 요구를 전달했다는 것과 이를 한 위원장이 거절했다는 것은 사실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어제 회동과 관련된 내용이 오후 늦게 보도됐는데 한 위원장은 당 공지를 통해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며 대통령실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통령실도 즉각 입장을 내놨는데요. 비대위원장 거취 문제는 용산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최근 공천 논란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철회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에 대해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정 간 신뢰가 깨진 것 아니냐는 이 기자들의 질문에 한 위원장은 여러 시각이 있겠지만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당정 갈등 요인으로 거론되는데 입장의 변화가 있냐는 물음에도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한 위원장이 강조했던 국민 눈높이가 우선이라는 입장도 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들은 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과 김경일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지역구에 한동훈 표 사천 논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고 분석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퇴 요구의 이유로 사천 이슈는 없었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이번에 그 민주당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민주당 공관위에서 공천심사 기준을 밝혔는데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에게 용퇴를 이제 권고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명백 공관위원장은 스스로 결단하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3선 이상, 586 세대 그리고 올드보이 등을 카테고리로 만들어서 감점할 계획은 전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멈출 때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이 지지불태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했는데요. 사실상 자발적으로 용퇴를 권고한 셈입니다. 이명백 공관위원장은 어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천심사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의 중진 용퇴론, 현역 물갈이가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 가운데 임 위원장은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시스템 공천상 강제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계파 갈등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 위원장은 도덕성에 중점을 둔 5대 혐오 범죄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 갑질, 학교 폭력, 온 오프라인에서의 증오 발언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컷오프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공관위는 공천 심사 기준부터 이제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 참여 공천제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난 주말에는 이제 제3지대 개혁신당이 창당 대회를 이제 가졌는데 그동안 이제 빅텐트 구상에 속도 조절에 들어갔었던 이준석 대표인데 이번에 그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었는데 어땠습니까? 네, 지난 20일에 이제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가 끝난 뒤 이준석 대표가 여러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먼저 제3지대 빅텐트 구상에 대해서는 골든타임이 이미 지났다라고 언급하면서 가장 빛나는 빅텐트가 차려지는 시한이 지나가고 있지만 세력들이 함께 뜻을 모으고 국민들의 열망이 모아지면 빅텐트가 추진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충분한 소통을 통해 통합을 위한 노력은 계속하겠다면서도 3가지 연대론 기준을 밝혔는데요. 각 당이 지역구를 분배해서 후보를 내는 방안과 지역구는 단일 기호로 출마하되 비례대표는 당별로 선정하는 방안, 그리고 국민의 열망이 있을 경우 완전한 합당 등을 제시하며 이 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일에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와의 협력 방식을 거론하면서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지역구는 정당을 합쳐 기호 하나로 출마하고 비례대표는 흩어져서 각자 하자는 의미의 총선 전략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 관계자가 정치적인 계산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내놓은 기준 방안에 대해 의견이 모아질지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이번 창당 대회에서 지역구 출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 대표는 험지 출마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지역구는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창당 대회에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새로운 미래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미래대연합, 한국의 희망, 새로운 선택 등 제3지대 핵심 인사들이 모두 모여서 단일 대우하자라는 뜻을 같이 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추대될 것으로 예상했던 이준석 대표가 이제 당원 만장일치로 당대표로 선출됐고 당 운영 방향으로는 개혁의 방점을 뒀습니다. 한편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21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가 빅텐트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선거부터 역산할 경우 2월 초순을 넘기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제3지대 흐름을 살펴보면 이준석, 금태섭, 양향자 대표 쪽과 이낙연 전 대표와 미래대연합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라
또 3가지 총선 전략 등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낙연 대표 측은 좀 불편한 신기를 드러내면서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걸로 전해집니다. 제3지대 주요 인사들 모두 연대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격차, 견해 차가 또 적지 않고 또 거대 양당의 공천 변수까지 남아 있어서 설 연휴 전까지는 빅텐트 구상이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제3지대가 현재까지 이제 2갈래로 나뉘어지고 있다고요. 이준석, 금태섭, 양양자, 네, 이낙연, 그렇습니다. 미래대연합 이렇게 이제 크게 2가지. 아직까지는 이제 빅텐트 논의가 활발하게까지는 이제 되지 않는 상황이고 성사될지는 향후 또 향배를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북서부 3개국 순방길에 오른 김진표 국회의장, 이제 마지막 방문국인 알제리에서 숨가쁜 순방 일정을 진행 중인데요. 알제리 대통령과 상하원 의장과 잇따라 회담을 갖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하고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장정연 기자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올해부터 우리나라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알제리를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13년 만에 공식 방문했습니다. 김 의장은 태분 대통령과 부갈리 하원의장, 구질 상원의장 등 알제리 최고위급 인사들과 잇따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을 시작하게 되어서 양국 간의 협력이 국제 무대로도 확대된 것을 평가하였습니다. 김 의장은 특히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주력했는데 알제리 최고위급 지도자들에게 젠젠항 컨테이너 터미널 공사와 복합 화력발전소 준공 승인 등 우리 기업들이 수주한 사업들의 원활한 진행을 요청하고 우리 기업의 신알제리 건설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인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 TIPF 체결을 제안했습니다. 태분 대통령은 관료주의 철폐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문제 해결을 지시하겠다고 밝히고 TIPF에 대해서도 회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우리 진출 기업들이 알제리에서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알제리 정부 측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고 태분 대통령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신속히 모든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알제리 주재 한국 대사관 측과 대통령 비서실장 간의 실무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상하원 의장과는 한국과 알제리 의회 간 상호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이를 통해 기업 간 협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알제리 동포들과 지상사 대표들과 만난 김 의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4개 야당은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강제 퇴장 논란과 관련해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대통령의 사과와 경호처장 파면, 진상규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사건을 정쟁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소집 요구로 열렸지만 정부 여당 관계자들의 불참으로 파행했습니다. 정무위는 오는 29일 국무조정실장과 금융위원장 등 정부 인사 5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현안 질의를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4월 10일 제22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 모집을 공고하고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공천 신청자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와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 그리고 출판 기념의 정치자금 수수 금지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관위는 3개의 서약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음주운전이나 가상자산 보유 여부, 성폭력 2차 가해 등에 대한 문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을 우선 처리하는 여야 공통 공약 실천 테이블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상임위별로 여야 공통 공약이 120개가 넘는다며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 성범죄 대책 같은 민생 공약을 신속히 처리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정부 여당이 선거형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선거 때만 되면 현안 지역을 찾아 정책 발표를 하는 건 법률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3지대 신당인 개혁신당과 새로운 선택의 공수처 폐지와 검찰 개혁안을 공동 발표했습니다. 양당은 애초에 공수처가 검찰개혁 방안이 아니었다며 세금만 낭비하는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개혁안에는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 법제화, 검찰 수사권 복구, 검찰 특수부 축소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1월 22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86세대 불출마 요구입니다. 4월 10일 총선을 위한 공천심사를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 80년대 학번이며 60년대생을 일컫는 이른바 86세대를 향해서 이젠 그만 퇴장하란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친명계로 분류되는 윤용조 전 민주당 당대표실 부국장과 더불어 원외 친명 조직인 더민주 혁신회의, 민주당 혁신행동 등에서 86세대 총선 불출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19일 김민기 의원과 임종성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또 오늘은 민주당 내 586 그룹 정치인 중 한 명인 최종윤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86세대들의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자 과감한 선수 교체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86세대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인 임종석 전 실장은 특정 세력을 배격하는 뺄셈 정치는 안 된다고 반박을 했는데요. 어떤 취지로 하신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 세대 교체가 됐든 인물 교체가 됐든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건 민심이고 지금 배척하는 정치를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민주당에게 또 총선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만으로 총선을 치를 수는 없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 때 일했던 많은 사람들의 참여도 덧셈 정치인 것이고 특정 세대가 특정 세대를 또는 특정 세력이 특정 세력을 배격하는 형태로는 오히려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뺄셈 정치로 가기 때문에 86세대가 재조명되는 가운데 임 전 실장이 최근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을 했죠. 이에 대해서 한 위원장, 누구한테 미안해해야 하냐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니까 92학번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출세를 위해서 바로 고시 공부를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좀 동시대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 선후배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인간에 대한 예의 아닐까요? 저는 민주화 운동한 분들을 마음 깊이 존경합니다. 저는 92학번이거든요. 저는 80년 광주 항쟁 당시에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누구에게 미안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네, 계파 갈등으로 내홍을 겪어온 민주당. 이번엔 공천 경쟁을 둘러싼 86세대 대 97세대의 전면전이 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의 해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골든타임을 잡아랍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지난 주말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개혁신당의 공식 출범으로 제3지대 신당들의 빅텐트 논의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빅텐트 구상에 대해서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 이를 두고 금태섭 새로운 선택 공동대표는 연대를 위한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미래대연합의 이원욱 의원은 제3지대 신당 세력들을 복수초에 비유하면서 빅텐트 가능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뭐 소텐트가 될지 빅텐트가 될지 뭐 뭔가 하나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설 연휴에 뭐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보여지는데 눈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 있거든요. 복수초? 신당을 만드는 주체들이 이런 복수초를 생각한다면 뭐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
오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 그리고 민주당 탈당파 의원 주도로 결성된 미래대 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나가는 비전 대화를 통해 연대 논의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총선을 80여일 앞두고 선언한 비전 대화가 제3지대 신당 세력들의 연대 골든타임이 될 수 있을지, 설 전 연대가 가능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당이었습니다. 네, 오는 4월 10일 치러질 22대 총선의 지역별 민심과 주목받는 핵심 선거구를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총선 핫플,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서울 주요 지역 그 색깔이 어떻게 될지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고 앞으로 좀 전망을 해볼 텐데, 저희 MC 화면을 보니까 나란히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입었는데 뭐 의미는 없고요. 공평하게 입었으면 다른 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분도 색깔을 맞추신 건가요? 아니, 저는 회색이. 회색이네요. 약간 푸르게 보이는데, 네, 뭐 좋습니다. 자세히 보면 빨간색보다는 저기 그 갈색에 가깝습니다. 그러게요. 애매모호한. 빠져나가시는 겁니까? 애매모호한 색깔 선택. 저도 이 행커칩 파란색과 이 섞여 있네요. 섞여 있습니다. 네, 영국 분위기도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는 이 서울의 한강벨트 동부, 서부 지역과 전통적으로 보수 강세인 강남벨트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워낙에 뭐 이제 중요한 지역이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이제 가져보는데요. 동부권부터 이제 살펴볼까 합니다. 서울 한강벨트의 이제 동부권 하면은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이제 강동구 지역인데요. 21대 총선에서 이제 민주당이 이겼던 곳인데, 하지만 이제 그 다음에 기류가 이제 확 바뀌었었죠. 지난 이제 대선과 화면에 이제 CG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총선 때는 민주당이 확연하게 이제 앞섰던, 그걸 전체 이제 서울 지역인 거죠. 네. 파란 지역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 기후에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바뀐 지역이 많았습니다. 흥미로운 대결이 이제 뭐 펼쳐질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 한강벨트 동부권, 특히 이제 어떤 곳을 좀 이렇게 눈여겨봐야 될지 두 분의 이야기 먼저. 네. 굳이 얘기한다면은 중구 성동갑하고 광진을 이렇게 두 곳을 꼽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중구 성동갑은 권오현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 이른바 이제 윤심공천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좀 흥미로운데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오게 됩니다. 또 경쟁자는 박양숙 서울시 재선 의원, 서울시 정무수석을 지냈던 후보가 또 있기는 한데요. 네. 임종석 실장하고 비교해 봤을 때 무게감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지금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86세대를 좀 물갈이해야 된다. 교체론을 지금 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7세대 이야기 나오죠. 네. 그리고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이기 때문에 과연 공천을 받을 것이냐. 네. 그렇게 되면 이른바 윤석열, 윤심을 갖고 있는 후보와 만약에 이제 권오현 후보가 된다고 가정하면요. 네. 그러면 임종석 실장하고 임종석 후보가 붙는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마 관심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전직 대통령실에 있었던 그렇죠. 사람들. 전현직 대통령실에 있었던 그러네요. 인물이 붙는 거니까요. 그리고 광진을 같은 경우에는 오신환 전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쪽에서는 추미애 전 의원이 여기서 내리 사선을 한 곳이었기 때문에 근데 추미애 전 의원은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아마 지역구로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고민정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결국 이제 참모 역할을 했던 인물하고 현직 의원이기도 하죠. 그리고 김상진 전 행정관하고 경쟁을 붙는 이런 구도인데, 만약에 고민정 의원이 다시 경선에서 이겨가지고 된다 그러면은 오신환 전 의원하고 붙게 되는데요. 또 오신환 전 의원 전에 여기에 출마해서 떨어진 후보가 있습니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또 정무부 시장이 오신환 전 의원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구도가 만들어지는지 과연
여기 민주당이 계속 쭉 이제 당선이 됐던 지역인데 만약에 유권자층이 좀 변해가지고 이번에는 좀 변심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걸 좀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의 좀 그 하늘 풀어달라 해서 이제 이 지역으로 갔다는. 뭐 그렇게 해석되는. 예, 그런 얘기도 좀 돌고 있죠. 두 후보가 만약에 대결이 성사가 된다면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광진을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사시는 분 얘기를 제가 좀 들어봤어요. 네. 직접 들어보기도 했는데 거기가 개발 그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광진을의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유권자층이 좀 바뀌었다 이런 얘기들을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하긴 하는데요. 지난번에 21대 때 그때 고민정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 이렇게 붙었을 때는 한 3%포인트가 안 났거든요. 차이가. 박빙이었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박빙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당선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역시 부동산 이슈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이제 보시고 있고요. 네. 한강벨트 동부권 어떤 지역을 좀 눈여겨 볼까요? 네, 지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전체적인 그 흐름을 제가 조금 이제 분석을 해드리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원래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싹쓸이했던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대선 지방선거 때는 또 빨간색으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또 의외로 여기서 좋은 이제 성적을 거뒀어요. 그럼 이제 이번에는 어떨 것이냐 하는 건데 사실 이 판세 분석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 예비 후보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과연 될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면 막 서로 나오죠. 그래서 막 예비 후보자들이 막 10명씩 막 이렇게 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지역에 따라서. 소위 텃밭이라고 하는 예. 자,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의외로 지금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자, 예비 후보자들이 많이 달려들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을 좀 험지로 보는 겁니다. 동부권이요? 예, 그렇습니다. 강남이나 뭐 TK, PK 쪽으로는 뭐 엄청 경쟁이 좀 치열하잖아요. 그런데 이쪽은 많이 이렇게 덤비지 않는다 하는 게 이제 일단 포인트고요. 그리고 그런 속에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지역은 사실은 김성환 평론가가 보는 지역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디입니까? 어디냐면 그런 속에서도 과감하게 도전을 하겠다는 윤핵관들이 이제 있죠. 김병민, 광진갑의 김병민, 동대문을의 김경진. 예. 과연 이 두 사람이 여기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제 이제 관심사는 지금 거기 지금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관심을 갖는 포인트는 민주당 쪽에 조금 전에 이제 임종석 후보 얘기를 했습니다. 중구 성동갑. 그 다음에 이제 추미애 이제 그 전 대표도 광진을 지금 도전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예. 그러니까 이제 본선보다 오히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선이 더 힘들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공천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없을지 굉장히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조금 전에도 이제 얘기 좀 했습니다만 86 용태론에 이제 그 범주에 포함되는 분들이기도 하고 특히 임종석 전 실장, 뭐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최근에 뭐 출마 선언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친명계 그 뭐 친위 조직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왜 나오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다가 그런데다가 지금 민주당이 지금 정체가 불분명한 국민 참여 공천제를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천 룰조차도 이제 국민 참여로 하겠다는 건데 공천 룰 만드는 거기에 과연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들어오겠냐는 거죠. 결국은 이른바 개딸들이 대거 들어와서 자기들 위주의 이제 룰을 짤 거다. 그래서 비명계들이 지금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전개가 된다 그러면 이분들은 사실은 그 경선에서 탈락할 1순위 후보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빅매치가 오히려 성사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을 저는 이제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뭐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뭐 당연히 이제 앞으로 변화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저희가 명단 나온 거 외에도 지금 출마 준비하는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동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주혜 의원이 현직 의원이 이제 도전장을 내민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윤희석 원내 수석 대변인도 아마 나올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쪽도 만만치 않은 윤심을 업고 나올 수 있는 당내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제 마지막에 가가지고 경선이 붙을 때는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참여 공천제, 국민 참여 공천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명박
위원장, 공관위원장이 86그룹이라고 해서 뭐 공천 배제하지 않겠다, 컷오프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공관위 차원에서는 걸러내는 작업을 일단 하긴 할 거다. 기준을 걸러내는 작업을 할 거다 이런 말씀. 지지불태란 말을 또 썼네요. 네. 그러니까 한 50만 명 정도가 지금 그 기준 만드는데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장치들을 아마 집어넣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지금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방식대로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저는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강동 지역이 사실은 이 국민의 입장에서 조금 험지라는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강동 지역도 지금 대규모 재개발이 돼서 역시 아파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이슈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 이슈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강동을 같은 경우에는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핵관 중에 핵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근데 여기 강동을은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계속 당선이 됐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만약에 여기 출마해서 최종 후보가 된다고 하면 그 구도를 한번 좀 보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강동각 같은 경우에도 전주의 의원하고 만약에 윤희석 원내 수석 대변인이 붙는다고 하면 그럼 누가 그럼 당내 윤희석이군요. 윤희석이 아니고 윤희석. 예. 죄송합니다. 발음이 그런가 보죠. 대변인. 윤희석 대변인이 출마한다고 하면은 거기서 계속 도전을 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의 조직들을 어느 정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당내 경선 뚫기가 거기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강벨트 동부권에서 이번엔 어떤 지역으로 갈까요? 네, 서부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플이 역시 많은 지역인데요. 여야의 핵심 요충지인 마용성의 마포가 있고요. 그리고 나경원 대 이수진 재대결이 펼쳐지는 동작을도 있습니다. 또 역대 총선에서 보수당과 민주당을 오간 양천구까지 있는데 자, 그중에서도 먼저 마포를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마포가 현재 노웅래 의원 지역구거든요. 마포 을은요. 마포갑은 예비 후보가 10명이 지금 넘는 상태입니다. 아주 뜨거운 곳이고 마포을은 김경률 비대위원 공천설이 한동훈 위원장 사퇴 논란까지 이렇게 확장이 된 그런 지역입니다. 자,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평론가님, 마포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포는 갑을 전부 다 지금 민주당이 원래 이제 당선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세가 이제 상대적으로 강한 전통적으로 이제 그런 지역인데. 그런데 지금 이제 특히 마포갑 같은 경우에는 노웅래 의원이 뭐 아시다시피 지금 재판 중이란 말이죠. 뇌물수수 사건에서 이제 재판 중이다 보니까 공천을 못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전망이 나오면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지금 대거 그러면 내가 한번 이래갖고 지금 뛰어들고 있는 상태고.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명단이 좀 꽉 찼어요. 그런데다가 또 이 지역도 지난 대선 이제 지방선거 때는 또 지금 국민의힘 표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던 그런 바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쪽 후보도 이번에는 우리가 혹시 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일단 빠지기 때문에 여기 또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도 여러 명이 지금 도전장을. 그러니까 이용호 의원, 조정훈 의원. 이렇게 눈에 띄네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중에 누가 될지는 정말로 지금 예상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역시 뭐 양쪽 다 뭐 친윤, 친명 이런 쪽으로 이제 포커싱이 돼서 그런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은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기도 이게 상당히 좀 뜨거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지역이 될 거다. 그리고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특히 이 지역은 한번 공략해 볼 만하다 이 생각을 아마 할 거예요. 노웅래 의원이 뭐 여기 거의 지역 조직은 이제 뭐 속된 말로 꽉 잡다시피 한 상태인데 이제 이분이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포 갑을 중에서는 그나마 민주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공략하기 좋은 지역을 꼽으라면 이 지역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필요에 따라서는 전략 공천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같은 당내에서도 이제 비례대표 신현영 의원도 현재 과로로 돼 있는 건 3모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좀 망설이는 분들도 의외로 많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의원들 의원이 아니고 이제 출마자들은 본선보다 사실은 경선 더 신경 씁니다. 왜냐하면 일단 경선을 통과해야 이제 뭐 본선 도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울질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지금 뛰고 있는 분들 중에도 최종 단계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거나 또는 이제 그냥 중간에 그 후보 그냥 포기를 하는 그런 경우도 꽤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강행거 저는 마포울이 아주 좀 최근에 핫해진 것 같아요. 어제 오늘 사이에.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요? 네. 제가 자리를 좀 옮겨갈까요? 물어봐 주세요. 네. 이제 어떻게 여쭤볼까요? 보셨습니까? 예, 네. 마포울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이 전략공천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저한테 물어보시는 물어보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강행거가 저한테. 예. 재밌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김경률 네. 비대위원이 전략공천 받기가 지금 오히려 어려워져 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 논란이 없었으면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로 전략공천이 할 생각이 있었다면 그렇게 그냥 섣불리 그 김경률 비대위원을 무대 위로 올려 세워서 네. 손 번쩍 들어주고 그런 식의 그 행보를 해서는 안 됐었다라고 저는 보고요. 안 됐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굉장히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 당협위원장인 김선동 전 의원 네. 같은 경우 굉장히 반발하고 있기도 하고 이게 네. 비단 그 지역뿐만 아니고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좀 전체적으로 좀 다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그 비대위원장이 그 공천 룰도 아직 뭐 제대로 좀 확정이 안 된 상태고 사실 이 날이 김경률 비대위원 그 손들어준 날이 공천관리위원회 첫 회의한 날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날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여의도에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비대위원장이 아무래도 정치 경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벌어진 일이긴 한데 그런 사고치고는 좀 큰 사고를 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상황이 정청래 의원에게 호재입니까? 호재라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아마 김경률 비대위원을 전략 공천했더라도 사실은 정청래 의원은 별로 두렵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사실은 그 뭐 이 정청래 의원이 이 지역에서는 뭐 그 정치하는 볼 수 있죠. 특히 그 민주당 거기 개에 거기 이제 정치 활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거의 왕으로 통하더라고요. 왕입니까? 예. 그런 정도로 뭐 그냥 이렇게 떠받들고 모시는 그런 정도의 지금 이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역은 국민의힘에서는 어지간한 후보를 내보내지 않고는 좀 이기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청래 의원한테 이게 좋은 말일까 나쁜 말일까 잠깐 제가 고민했어요. 왕으로 불리는 게 좋은 말일까? 그만큼 뭐 당선 가능성 높다고 하는 거기에 거니까. 또 호재까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쁜 말은 아닐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마포울이 전국구 돼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됐어요. 근데 저는 예측하기 좀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스템 공천을 얘기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전략 공천을 하는 것처럼 모양새가 만들어진 거는 그냥 약간 정치 초보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대통령이 막 그 나서가지고 비대위원장까지 물러나라고 할 정도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는 이면에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이른바 명품백 논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실제 속내는 다른 데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찌됐든 정청래 의원을 86그룹의 대표 주자로 지목을 했고 불공정한 어떤 그 정치인으로 낙인 찍으면서 거기에 정면으로 대응할 수 있는 카드로 김경률 회계사 우리 김경률 비대위원을 거기에 전략 공천하듯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식 어떤 정치 혁신이라는 걸 상징화해서 만든 후보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대통령이 사실상 이제 비대위원장 물러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갑니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김경률 비대위원을 만약에 여기에서 후보 출마를 뭐 스스로 사퇴하도록 만든다? 그럼 한동훈식 정치는 뭐야? 라는 질문이 뒤따르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김경률 후보가 그냥 스스로 사퇴하는 모양새로 마무리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쉽게 판이 정리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마포갑 얘기도 하셨지만 마포갑이 더 있더라고요. 민주당 후보는. 더 있습니까? 여기 말고도 더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곳이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지역은 이런 식으로 민주당도 한 10명 정도 되는 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내 경선 뚫기가 훨씬 더 힘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사실 경선 뚫는 과정이 본선보다 훨씬 더 힘든 그런 지구가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최종 후보 이제가 누가 될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좀
좀 그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양쪽. 아, 그렇죠. 네, 보통 민주당 당선 가능성 높다고 하는 지역은 한 5명씩 붙더라고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사실요 저희가 뭐 방송하면서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이름 뭐 얘기하잖아요. 이 지역에 뭐 안무개가 지금 나오셨고 이름이 막 거론 안 되잖아요. 네. 굉장히 이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요. 뭐 항의 들어오고 왜 나도 있는데 내 이름은 뺐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방송할 때 가능하면 이름을 지금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경선을 앞두고 있거나 이럴 때. 알겠습니다. 근데 또 방송 또 생리상 또 이야기 전혀 안 할 수도 없죠.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한강벨트 다음 주도 또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이야기가 좀 할 이야기 그 지역구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국회가 있는 영등포을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4선에 도전하는 현역으로 김민석 민주당 이제 정책위 의장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의 박용찬 당협위원장,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여기 역시 이제 여러 가지 뭐 재개발, 재건축, 이제 부동산 이슈가 이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좀 뭐 스윙 스테이트로 꼽히고 있는 영등포을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는 좀 압축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아니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은 당연히 이제 윤심을 업고 출마를 하는 거니까요.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지역구를 얘기하다가 결국 영등포로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시다시피 정치 경력이 굉장히 긴 의원이기도 하고 하니까요. 만약에 지금 박용찬 의원하고 경선에서 박민식 전 장관이 이긴다고 하면 그러면은 김민석 의원하고 붙는 것도 뭐 굉장히 관심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역은 그 국회가 있다 보니 그러니까 정치 한 2번지쯤 되죠. 네. 예, 뭐 이제 용산이냐, 뭐 지금 이제 종로냐, 거기가 정치 1번지도 아니다. 요새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만 어찌됐건 정치 1번지는 그쪽이고 사실은 이 여의도 국회가 있는 쪽이 정치 1번지가 돼야 하는 게 맞는데 어찌됐건 정치 2번지쯤 되기 때문에 이제 관심이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이제 여야가 이제 교차하면서 계속 이제 좀 바뀌어 왔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어찌됐건 뭐 지금 이제 민주당 세가 좀 이제 강해진 이제 그런 그 상황에 속하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역시 스윙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이 지역도 지금 예상이 불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박민식 뭐 보훈처 장관이 아무래도 이제 윤심을 좀 얻고 있기 때문에 뭐 경선 통과할 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 이제 예상을 우리가 이제 뭐 지금 딱 어느 쪽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박민식 대 김민석으로 붙었을 때 과연 이제 어떨까 하는 건데 박민식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 평가가 비교적 좋은 그런 의원에 속했어요. 비교적 참신했고 뭐 하여튼 그 깨끗한 이미지 뭐 이런 것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김민석 의원에 비해서는 좀 그러니까 덜 닳고 다른 그런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이제 정치 경력이 오래되기도 했고 또 논란이 되는 중간 경력도 조금 있고 이제 그런 그 약간 흠결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권자들이 과연 이제 어떻게 판단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남벨트까지는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이곳은 그야말로 보수 초강세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좀 안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강남벨트가 의외로 격전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같은 생각 갖고 계실까요? 네, 제가 지난번에 일단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최근에 이제 뭐 이 서울 시내에서 6곳 우세 지역.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주로 강남 항구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분석을 했는데 제가 여기도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의외로 굉장히 지금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총 8개 지역인데 송파병만 파란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기만 이제 남인순 의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일단 뭐 강남, 서초, 송파, 특히 갑 지역. 갑 지역이 굉장히 뜨거울 거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세 갑 지역이 지난번 총선 때도 이 격차가 크지 않았군요. 뭐 그래도 이제 뭐 조금 난다고는 했으나 15% 포인트 미만이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변수가 뭐냐면 제3지대 신당입니다.
네. 제3지대 신당이라고 하는 변수가 이제 여기 딱 이제 들어오는 순간 상황이 좀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제3지대 신당이 과연 후보를 낼지 안 낼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네. 만약에 이제 뭐 개혁신당 쪽에서 이제 어찌됐건 보수 정당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 아니겠어요? 개혁신당 쪽에서 상당히 좀 뭐 유명인이나 또 저 명망가들을 이 지역에 투입한다고 했을 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격차만큼 그만큼의 그 보수표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민주당 후보하고 이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상당히 이 접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는 관심 있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송파갑을 유심 있게 강남갑, 서초갑, 네. 송파갑 이 세 네. 지역이요. 갑을 주로 네. 관심 있게 보시고 그 제3지대 신당의 이제 후보가 또 하나의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하고 또 이제 합치게 되면 뭐 제3지대 이제 뭐 이준석 개혁신당의 색깔이 꼭 보수라고 할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 뭐 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그 앞으로 또 행보 빅텐트 관련해서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어쨌든 그 국민의힘과 이제 민주당에게는 이제 험지가 될 텐데 특히 민주당에게 이제 험지가 되는 강남벨트 어느 지역구를 관심 있게 보십니까? 일단 송파 가불병이 제일 관심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좀 이렇게 여론이 바뀌고 풍향이 바뀔 경우에 지금 지지하는 정당이 달라지는 경향들도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다. 송파 병원 남희순 의원이 쭉 네. 거기서 당선을 계속했으니까요. 네. 뭐 지역세도 강하고 또 당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송파 갑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바뀌어왔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면 송파을 같은 경우에 배현진 지금 현직 의원이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는 지금 최재성 의원도 있었고 최명길 의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명길 의원 같은 경우가 바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3지대 정당이나 무소속이 나오게 되거나 이렇게 할 때 변화가 생기면은 민주당이 이렇게 당선되는 경우도 있는 그런 대표적인 지역이기도 한데요. 네. 그러니까 송파 가벌병 얘기할 때 무슨 삼남매라는 말이 또 나오더라고요. 송파 삼남매라고.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을 필두로 해서 송파갑의 석동현, 윤석열 대통령 40년직이라고 하는 검사 출신의 네. 민주평통 사무처장 했던 인물이 또 나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송파병에 김성용 전 그 대통령실 행정관이 있단 말이에요. 세 명이 이렇게 세트로 묶여 다니면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막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하고 상당히 좀 그것 때문에 배현진 의원한테 옆 지역구인 배현진 의원한테 화를 내는 뭐 이런 일까지 벌어져서 과연 세 명이 삼남매가 나란히 이번에 당내 경선을 뚫고 공천을 받을 거냐. 그랬을 경우에 지금 사실 수도권 여론은 그렇게 국민의힘에 썩 호의적이지는 않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게 어느 정도 마지막 최종 득표를 할 때 영향을 미칠 것인지 보면 지금 당색이 달라지는 지역구의 당색이 달라지는 현상으로도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강남을이 그 관심이 될 수 있는 지역인데요. 강남을 같은 경우에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이잖아요. 네. 제 지역구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강남 같은 경우 보통 국민의힘은 전략공천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건 내 지역이야 그러고 콕 집어가지고 지금 다시 장관 그만두고 다시 지역으로 갔는데 네. 여기는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당선된 적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건 바람에 따라 또 영향을 미칠 곳이기도 한데 박진 외교부 장관의 무게감이 조금 무거운 편이라 과연 전현희 의원은 이번에 저 지난번에 우리 얘기한 것처럼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종로 네, 출마를 네, 지금 네, 얘기하고 네, 있기 때문에 과연 그만한 맞상대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조금 변화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서초울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초울 박성중 네. 지금 의원이잖아요. 네, 현역 의원. 네. 그 지난 총선 때 그 강석훈 전 경제수석하고 붙어가지고 당내 경선에서 0.4% 포인트로 거의 신승을 해가지고 국회의원 당선됐거든요. 서초 부구청장을 지냈었던 인물이고 그 지역 그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현모 전 인사비서관이 이쪽으로 나오게 돼요. 네. 그러니까 박성중 의원도 만만치 않은 현 윤석열 정부에 기여를 했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이현모 전 비서관을 이기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왜냐하면 그 윤석열 사단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전 장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여성 그래도 50대
젊은 장관 출신인데. 대통령 인사비서관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네. 여기는 서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주당이 당선되기가 매우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홍익표 의원이 민주당에서 제가 서초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험지로 갔다. 자기가 희생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당내에서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금 원내대표를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천하는 과정에서도 훨씬 홀가분하게 공천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섰다. 그래서 당내에서 공천 갈등을 좀 잠재우는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그렇게 생각보다 높은 지역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들어보고 이 시간 마무리할까요? 네. 이제 뭐 잘 분석을 해주셨고요. 여기서 이 지역은 뭐 그러니까 윤핵관들이 지금 딱 집중적으로 몰리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 본선보다도 오히려 지금 그 경선이 더 지금 뜨거울 수밖에 없고. 이원모 전 비서관이 좀 여러 가지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군요. 뭐 그러니까 친윤계들이 그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김근식 이제 교수 같은 사람이 더 지금 막 그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전화 오는 거 아닙니까? 전화 올 것 같습니다. 김근식 교수 같은 경우는 뭐 또 이준석 개혁신당에서도 그렇죠. 뭐 영입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거. 아니요, 당직 맡았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이제 높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국민의힘 간판을 내려놓을 가능성도 있는데 모르겠네요. 그건 아주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김근식 전 의원이 사실 중간에서 왔다 갔다 사실을 하긴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뭐 우리가 지금 중간에 제가 여러 군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그 윤심을 얻고 나오는 후보들이 이런 꽃길만 걸으려고 하는 건 아니냐. 네. 이런 비판들이 사실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제일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지금 강남벨트만 자꾸 가가지고 네. 그쪽으로만 출마하는 것에 대한 유권자들의 거부감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내 경선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힘 있는 누구한테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아니 그래도 그렇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당내 당원들이나 아니면은 지역 주민들의 어떤 시선들이 반영된다고 하면은 네. 뭐 꼭 윤심 얻었다고 해가지고 꼭 당내 후보가 된다고 하는 보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024 총선 핫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시간을 꽉 채워서 넘치도록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